안녕하세요. AI 혁명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건 다들 잘 아시죠? 네, 그렇죠. 근데 말이죠. 정작 그 AI를 움직이는 눈에는 잘 안 보이는 힘줄 같은 거요.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데이터라는 피를 온몸 구석구석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는 그런 핵심 동맥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좀 깊숙이 들여다볼 기업이 바로 대한광통신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좀 예사롭지 않았고 특히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AI 시대가 진짜 본격화되면 그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야말로 숨겨진 인프라 강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데이터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에 그 흐름을 딱 받쳐주는 핵심 기술을 쥐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대한광통신이 왜 지금 이렇게 시장에 주목을 받는지, 또 어떤 핵심 기술이랑 사업을 가졌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과감하게 미국 시장에 뛰어들었는지, 심지어는 그 첨단 국방 기술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기사나 증권사 리포트, 공시자료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싹 훑어서 그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좀 복잡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시장 이야기를 최대한 쉽고 명쾌하게 전해드려서요. 여러분이 이 분야의 큰 그림을 빠르게 잡으시도록 돕는 게 저희 임무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대한광통신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974년 설립이면 벌써 반세기 역사를 가진 기업인데요. 네, 꽤 오래됐죠. 이 회사가 가진 특별함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광섬유 생산의 모든 과정을 수직 계열화했다는 점이에요. 수직 계열화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그러니까 광섬유의 그 핵심 원료 있잖아요. 모재라고 부르는데, 아, 모재. 네. 네, 이 모재 설계하고 제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여기서 아주 가느다란 광섬유를 뽑아내고 마지막으로 이 광섬유 가닥들을 묶어서 보호하는 광 케이블까지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다체적으로 다 한다는 거죠. 와, 비유하자면 셰프가 직접 밭에서 씨 뿌려서 재료 키우고 그걸로 요리해서 마지막 메뉴까지 딱 내놓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 장점인 거죠? 그게 바로 원가 경쟁력, 그리고 품질 관리, 또 공급망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미중 갈등이다 뭐다 해서 지정학적 변수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특정 국가, 예를 들면 중국산 부품이나 소재에 의존하는 게 리스크가 되는 상황에서는요. 이 수직 계열화가 그냥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요. 뭐랄까 핵심적인 경쟁 우위이자 생존 전략이 되는 겁니다. 아, 단순히 싸게 만드는 것 이상이군요. 네, 글로벌하게 보면 미국의 코닝이나 일본 스미토모 같은 강자들이 있는데 이 중국 기업들 입지가 무역 분쟁 같은 걸로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대한광통신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반사이익 같은 거요. 그렇군요. 사업 영역도 좀 흥미롭던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들었어요. 네, 첫 번째는 역시 통신 사업이죠. 이게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 한 50에서 65%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이나 5G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인터넷, 5G, 그리고 앞으로 올 6G 통신망에 꼭 필요한 광섬유하고 광케이블을 만들죠. SK텔레콤, KT, LG U+ 같은 국내 통신 3사가 주 고객이고요. 두 번째는 전력 사업인데요. 매출 비중이 한 35에서 45% 정도 됩니다. 전력 사업은 좀 생소한데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그 송전탑 맨 꼭대기에 보면 번개 막으면서 동시에 통신선 역할도 하는 게 있거든요. OPGW라고 부르는 특수 케이블인데 이게 대표적이에요. 아하, 그런 게 있군요. 그리고 또 요즘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전력 소모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필요한 대용량 송전 케이블,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쪽은 주로 한국전력이 주요 고객이죠. 마지막으로 특수관 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매출 비중은 크진 않지만요. 국방 레이저나 의료기기 아니면 미용 레이저 같은 데 쓰이는 거요. 고출력 레이저용 특수광섬유 같은 고부가 가치 분야예요. 여기가 바로 대한광통신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주목받는 부분입니다. 야, 정말 다양하네요. 통신부터 전력, 그리고 미래 기술까지. 자, 그럼 이제 진짜 흥미로운 지점으로 가보죠. 아니, 광케이블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AI 혁명의 중심에 설 수 있냐는 거죠. 아까 데이터가 혈액이면 광섬유는 혈관이라고 했는데 이 연결고리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정확합니다.
AI, 특히 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 학습시키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동영상 만들어내는 서비스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정말 상상 이상의 데이터 트래픽을 만들어내요. 얼마나 많길래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데이터 트래픽 증가량이요. 그 이전 7년치를 합친 것보다 3배나 많을 거라는 예측도 있을 정도예요. 3배요. 와. 네, 기존 통신망으로는 이 데이터 홍수를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병목 현상이 생기면 AI 응답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당연하고요. 더 큰 문제는 그 엄청나게 비싼 GPU 같은 AI 반도체 있잖아요. 네, 비싸죠. 이걸 제대로 활용 못하고 그냥 놀리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용 낭비로 바로 이어집니다. 아, 혈관이 좁거나 막히면 피가 잘 안 도는 것처럼 데이터 고속도로가 꽉 막히면 비싼 AI 엔진이 그냥 멈춰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더 넓고 더 빠르고 손실도 없는 그런 데이터 혈관이 꼭 필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서버 시장이 연평균 한 16.5%씩 큰다고 보는데 그거랑 발맞춰서 데이터 센터 내부의 통신망, 즉 DCN 시장도 연평균 20.5%라는 아주 가파른 성장이 예상돼요. DCN 시장이요? 네, 대한광통신은 바로 이 부분을 공략하려고 데이터 센터 환경에 딱 맞는 저손실 광섬유 케이블처럼요,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게 진짜 결정적인 한 수, 뭐 그런 느낌인데요. 대한광통신이 미국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요. 네, 맞습니다. 인캡 아메리카라는 현지 광케이블 업체를 인수했잖아요. 왜 하필 미국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직접 인수까지 했을까요? 그냥 수출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결정 같은데요. 여기에는 진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요, 미국 시장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이에요. 미국이요? 이미 크지 않나요? 경제 규모는 세계 최대지만 의외로 전국 단위 광케이블 보급률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쳐요. 한 20.4%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 정말요? 그럼 아직 깔아야 할 게 엄청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앞으로 새로 깔아야 할 광케이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BEAD 프로그램 때문이에요. BEAD요? 들어본 것 같아요. 브로드밴드 에큐티 액세스 앤 디플로이먼트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무려 58조 원, 달러로는 420억 달러 이상인데요. 이 천문학적인 연방 예산을 쏟아부어서 미국 전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는 거예요. 그야말로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죠. 58조 원,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 엄청난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가 내건 조건이 있다면서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BABA, 빌드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 규정이라는 건데요. 아,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산을 사라. 네, 즉 BABD 프로그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써야 한다는 거죠. 대한광통신이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인수 과정에서 그 까다롭다는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CFIUS 승인까지 받아냈거든요. 이게 미국의 외국인 투자 관련 안보 심사를 하는 곳인데 여기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와, 거기까지 통과했군요. 네, 그래서 미국 안에 생산 거점을 딱 확보함으로써 이 거대한 BEAD 프로젝트 파일을 직접적으로 나눠받을 수 있는 입장권을 따는 셈이죠. 그렇죠. 이건 다른 해외 경쟁사들은 쉽게 넘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치밀한 전략이네요. 미국에 공장이 없으면 그냥 그림의 떡인 셈이네요, 비에드는. 맞습니다. 게다가 셋째로 높은 수익성도 매력 포인트예요. 미국의 광섬유 케이블 평균 판매 단가가요, 유럽이나 중국보다 훨씬 높아요. 약 6.9달러 수준이거든요. 오, 단가가 높군요. 네, 같은 제품이라도 미국에서 팔면 훨씬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계산이 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수한 인캡 아메리카의 기존 영업망을 활용해서요, 대한광통신의 100% 자회사인 TFO 네트워크스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만드는 OPGW 같은 전력 케이블 제품 판매까지 같이 늘리려는 그런 시너지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인수를 위해서 한 200~300억 원 정도 유상증자도 했죠. 그 돈으로 인수대금 내고 초기 운영비 쓰고 또 현지 생산을 위한 원자재도 사고 뭐 그럴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본 자료들을 보면요, 이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된 부분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BAD 프로그램 자금 집행이 생각보다 좀 늦어진다거나 뭐 그런 가능성이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 BAD 자금 집행 속도가 예상보다 좀 더 더딜 수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좀 긍정적인 부분은요. BAD 자금이 본격적으로 풀리기도 전인 올해 2분기에도요. 미국 통신사들이 자체적으로 망투자를 계속하잖아요. 네. 그 덕분에 대한광통신의 통신 부문 수주 잔고가 이미 600억 원을 훌쩍 넘었다는 점이에요. 아, BAD가 아니더라도 기본 수요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BAD 외에도 기본적인 미국 시장 수요 자체가 꽤 탄탄하다. 뭐 이런 신호를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앞으로 BAD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따내고 실행하는 게 성장에는 핵심 동력이 될 거는 분명합니다. 인터넷 통신망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레이저 무기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전환인데요. 네, 좀 그렇죠. 대한광통신이 그 차세대 국방 기술, 특히 드론 잡는 레이저 무기의 핵심 부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고출력 레이저용 특수 광섬유 기술이에요. 특수 광섬유? 네, 광섬유가 그냥 빛 신호를 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강력한 레이저빛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또 증폭시키는 핵심 소재로도 쓰이는 거죠. 대한광통신은 2015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하죠. 거기랑 손잡고 연구를 해왔어요. 네. 레이저 빛을 수백 배, 수천 배로 강력하게 증폭시키는 심장부 역할을 하는 특수 광섬유, 이걸 이등매질 광섬유라고 두르는데 이 기술을 개발해 온 겁니다. 국내에서는 이 기술을 가진 유일한 기업이에요. 아니 요즘 뉴스 보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서 드론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싸고 또 탐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소형 드론들이 막 때로 공격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현실이 됐잖아요. 네, 무섭더라고요.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이게 한계가 좀 있어요. 미사일 한 발값이 수억 원인데 몇백만 원짜리 드론 하나 잡자고 속이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죠. 네. 반면에 레이저 무기는요. 한 번 쏘는데 드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약 2,000원 수준이에요. 압도적으로 저렴하죠. 2,000원이요? 와. 네. 그리고 빛의 속도로 반응하니까 여러 대의 드론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같은 군사 강국들이 그래서 앞다퉈 개발하는 이유죠. 그러면 한국형 레이저 대공 무기 체계 그 천광 개발에도 대한광통신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방위사업청하고 국내 주요 방산 대기업들, 자료에는 A사라고 나왔는데 거기랑 같이 천광 시스템의 핵심인 레이저 발진 모듈 국산화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국산화요? 네, 국방계획을 보면 국내 레이저 무기 시장이 2029년에는 약 1.2조 원까지 커질 전망이고요. 그때 대한광통신이 공급할 레이저 모듈 수요만 해도 연간 2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2천억 원. 상당한 규모인데요. 네, 2026년부터는 양산에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걸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2022년에 국방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이야. 통신, 전력, 미국 시장 공략, 그리고 국방 레이저까지. 미래 성장 스토리는 정말 확실히 매력적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은 재무적으로는 좀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면서요. 네, 그 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3년에는 232억 원, 그리고 올해 예상치도 약 297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걸로 전망됐었어요. 적자 폭이 꽤 컸네요. 원인이 뭐였나요? 과거에 중국 업체들이 워낙 저가 공세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글로벌 광섬유 단가가 많이 떨어졌었고요. 또 고금리 때문에 통신사들이 투자를 좀 줄였던 거. 그런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근거들이 좀 있나요? 네, 여러 긍정적인 변화들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수요하고 가격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어요. 아, 드디어. 네, 작년 말부터 광섬유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특히 수출, 그중에서도 북미 지역 수출 실적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는 공장을 100% 풀로 돌리고 있다. 뭐 그런 소식도 들리고요. 풀가동이요? 네, 풀캐파로요. 둘째는 증권가의 시각도 꽤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SK증권 같은 곳에서는 내년, 그러니까 2025년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 내년 3분기요? 네, 더 나아가서 2026년에는 매출 2,500억 원을 넘어서면서 한 2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다, 이렇게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확실한 반전이 기대된다는 거네요. 네,
네, 결국 이 턴어라운드의 열쇠는 저희가 앞에서 자세히 다뤘던 미국 시장 공략의 성공 여부, 그러니까 BAD 수주가 현실화되고 인캡 아메리카와의 시너리가 나는 거요. 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나 방산 분야 같은 고부가 가치 신사업의 매출 기여가 얼마나 빠르게 눈에 보이게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광통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대한광통신은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다 만드는 국내 유일의 광섬유 수직 계열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은 지정학적 환경에서는 아주 강력한 무게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AI 데이터 폭증하고 미국 정부의 역대급 인프라 투자, BAID라는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만나는 지점에서 미국 현지 기업 인수라는 아주 과감한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노리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BA 규정을 충족시킨 게 핵심이고요. 셋째, 단순히 통신이나 전력 케이블 회사를 넘어서요. 드론을 잡는 첨단 레이저 무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방산 기술 기업으로 변모할 잠재력을 가졌다는 어쩌면 좀 의외의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힘든 시기를 딛고 이제 막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의 문턱에 서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물론 이건 미국 시장 성과와 신사업 매출이 계획대로 잘 따라와줘야 한다는 전제가 붙겠죠. 네, 그렇죠. 대한광통신 사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AI처럼 화려한 기술 뒤에는 사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인프라의 힘이 있다는 거요. 네, 보이지 않는 힘이죠. 그리고 BABA 같은 정부 정책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정말 강력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체도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첨단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변화에 얼마나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의 혈관을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의 창과 방패까지 벼리는 이 대한광통신이라는 기업의 다층적인 모습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데이터와 전력을 탐욕스럽게 요구하고 국제 정세가 공급망 지도를 막 다시 그리는 지금이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또 다른 숨겨진 인프라 챔피언들이 조용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진 않을까요? 기술 발전의 그 눈부신 표면 아래에서 묵묵히 작동하고 있는 힘들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